오늘로써 석방 나흘째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패널 네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목 정치평론가,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최진녕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 다음 날 여당 지도부를 만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권영세 비대위원장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당을 지도부가 잘 이끌어 나가달라 그런 당부가 있었습니다. 구금돼 있다가 나온 지 뭐 하루 이틀밖에 안 된 상황이니까 긴 얘기 안 하고 뭐 건강과 관련된 안부 묻고 앞으로도 좀 잘해달라는 취지하고 구치소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소회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는 구체적인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들으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를 만났는데 만남의 형식이 오찬이나 만찬 같은 식사 자리는 아니었고요. 30분 정도의 차담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시간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냥 안부 정도 묻고 끝났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권영세 비대위원장님 지금 설명한 저 정도의 수준에서 그쳤지. 왜냐하면 앞으로의 전국 운영이나 아니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과의 관계 이런 걸 따지려면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이것저것 따져야 되거든요. 아마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을 텐데 그렇지 않고 30분이라는 시간은 아주 짧게 안부 묻고 앞으로 잘해달라는 격려 또는 고마움의 표시 이런 정도로 그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김상일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지만 의구심을 가지는 쪽에서는 그렇게만은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의 지도부가 만났다. 그러면 앞으로의 당 운영과 관련해서 대통령 의중에 맞게 당이 운영되기를 바라고 그게 정치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기를 바라는 내용들이 논의가 되지 않았을까. 당부도 그런 쪽에 의미를 담는 당부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존에 봐오면은 경찰의 인사라든가 이런 일들을 보면은요, 대통령의 의중이 담겼다는 의심이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좀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바라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윤 대통령 석방 이후 당 지도부와의 만남이었기 때문에 이런 의심이 든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추가 메시지가 더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실질적으로 지난 지난 주말이었죠.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서울구치소 앞에 뒤에는 경호차가 따라오고 또 본인 스스로 이렇게 주먹을 불끈 쥰으로써 그 자체로서 윤 대통령의 존재감은 충분히 과시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것이 너무 지나칠 경우에는 그 반대측 내지 중도층의 반발을 불러들일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로키 전략을 갈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그 공수처와 경찰의 무도한 어떻게 보면 체포 구속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피해자 프레임으로 지금 전환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시 또 가해자인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지금 현재로서의 어떤 그런 좀 낮게 가는 그런 전략 당분간은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 예측합니다. 지금 한남동 관저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일부도 찾아서 이번 탄핵 심판 선고에 있어서 변론 제기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입장을 전달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를 수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저희 TV조선 단독 보도로 알려진 내용인데 어떤 전략이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는 변론이 종결돼서 선고만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권 일부에서는 변론을 재개 신청을 해서 다시 헌법재판을 진행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왔었지만 아무래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사실상 변론 재개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겠다라는 점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변수는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부분일 겁니다. 마은혁 후보자가 지금은 임명되고 있지는 않지만 아시다시피 헌재에서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 위헌이라고 확인한 마당에 사실상 변론이 재개되고 다시 헌법재판 절차가 다시 시작이 된다라고 한다면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변수를 차단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분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네, 이제부터는 헌재의 탄핵 선고에 대한 시기 그리고 결과 여기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탄핵 심판 변론 종결이 된 지 2주 가까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선고 기일 공지하지 않고 있거든요. 고심이 깊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론적으로 보면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때도 2, 3일 전에 공지를 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언론에서 많이 예측하는 이번 주 금요일 14일이면
오늘이나 내일쯤 공지하면 가능하긴 해요. 예.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지금 과연 14일에 성공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지난주에 윤석열 대통령 석방이라는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관측들이 많거든요. 그러나 이걸 어디서도 이제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게 보면 아마도 그 헌법재판소에서 뭔가 약간의 그 최근 변화된 정치 상황 등을 감안해서 꼭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론 제기 요청이 없다고 할지라도 좀 더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는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해보자면 혹시 그 8인이 전혀 그 전원 일치로 어떤 견해 일치를 본 게 아니라 예. 좀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렇게도 관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추가로 이것도 좀 여쭤볼게요.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도 아직까지도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같은 날 또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한덕수 그 국무총리의 그 변론 최종 변론은 2월 19일에 있었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2월 25일에 있었습니다. 예. 거의 한 일주일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먼저 종결한 걸 먼저 하는 게 원칙이죠. 보통 상식이고요. 근데 지금 헌법재판소가 그걸 하지 않고 있잖아요. 저는 이 자체가 굉장히 그 정무적, 좀 뭐 심하게 표현하면 정략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더군다나 같은 날 한다? 꼭 같은 날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결정을 먼저 해야 된다. 근데 그 상식을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요 오늘 의원 총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전국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의원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뭐 당 지도부와 또 친윤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단일 대우로 가자 이런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소위 말하는 뭐 비윤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견이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지금 당장 대통령이 구속 취소가 돼서 석방이 된 가운데 비명계가 비윤계가 어깨를 높이기는 쉬운 분위기는 저는 아닐까라고 봅니다. 그거보다는 그 시계열로 앞으로 있을 정치 이벤트와 관련해서 전국을 논의하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서 이제 탄핵 선고가 제일 먼저 있겠죠. 그러면 탄핵 선고까지는 어떻게 갈 것이며, 그 민주당과는 어떻게 대응을 하면서 갈 것이며, 그리고 지지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면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갈 것이며, 그리고 기각시 인용시는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할 것이며, 그리고 기각시 인용시 이후 조기 대선이 만약에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때의 준비는 어떻게 해나가야 할 것인가. 지금 상황에선 사실은 조기 대선 준비가 좀 더 어려워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이런 논의들을 일부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대해서 심우정 검찰총장의 책임을 물으면서 탄핵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먼저 심 총장의 입장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기소 이후에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였습니다.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서 소신껏 결정을 내린 것인데 그것이 사퇴 또는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소신에 의해서 판단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검찰이 구속 취소 법원 결정에 즉시 포기한 것을 놓고 계속해서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논란이 되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이 논란을 의도적으로 만들려고 할 뿐인 것이죠. 실질적으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심우정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소한다라고 했는데 공수처는 이것을 그냥 소환하지도 않고 그냥 각하할 사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반면에 오히려 국민의힘이 지금 보면은 그 오동훈 그 공수처장을 고소 고발했던 그것은 실질적으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지금 좀 전에 그 심우정 검찰총장이 얘기한 것처럼 인신구속에 관한 기본 원칙은 기소 전에는 검찰이 담당을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기소해서 재판에 넘기고 나면은 인신에 관한 일체의 권한은 법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석방하라고 구속을 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로 석방하지 않으면은 그 자체로서 형법상 불법 체포 감금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그 우리 직제상 공무원의 어떤 복종 의무라든가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어떤 검사 동일체 원칙에 의할 때 검찰총장이 석방 지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세현 수사단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오히려
항명과 그에 대한 그 항명 그리고 나아가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적법 절차, 법원의 어떤 그 처분에 따르는 것을 이행했는 것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다. 나아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고소를 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민주당이 역풍 맞을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고 봅니다. 지금 그런데 즉시 항고를 하지 네. 않은 것에 대한 어떤 반발성 의견들이 검찰 내부망이나 법원 내부망에도 이렇게 좀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또 그리고 검찰에서 2년 전에 2023년에 울산지검에서 어떤 법원의 구속 취소 인용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년 사이에 어떤 검찰의 의견이 바뀐 것이냐 이런 지적도 제기가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2년 전에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됐던 사안 중에서 사실 울산지방법원에서 구속 취소 결정을 동일하게 내린 적이 있었거든요. 당시에는 울산지검에서 즉시 항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불과 2년 전이었는데 사실상 그때와 지금이 어떤 것이 달라진 것인지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만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인지 이런 비판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관련된 추가 설명을 저는 총장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심우정 총장 같은 경우에도 이번 사안이 결국 구속기간 산정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앞으로 본안을 통해 다투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그동안 수십 년과 수사 관행에서 구속기간을 산정했던 방식에 대한 변화를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찰 조직 내부에서도 지금 상당한 혼란이 있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럼에도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관련된 부분을 본안에서 다투게 했다라는 부분은 사실 야당 입장에서 보더라도 또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검찰의 입장을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저도 그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언론 보도는 굉장히 무책임합니다. 즉시 항고했는 것만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죠. 저도 아직까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거의 100% 제가 확신합니다. 그 즉시 항고 기각됐을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즉시를 항고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 기각된 그런 예. 부분도 이번에 그 대검에서 다 검토를 하고 이와 같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때는 왜 즉시 항고를 하고 지금은 안 하느냐. 이것은 중간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고 즉시 항고했는데 그 결과가 어땠는지 왜 그것은 보도를 하지 않죠? 오히려 즉시 항고해봤자 결국은 항고했는 결과가 영장 기각했는 그 부분을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숨긴 것이 아니냐. 그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그 즉시 항고 전에 또 석방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심우정 검찰총장이 어찌됐든 즉시 항고를 포기한 그 결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란이 일고 있거든요. 적법 절차에서 소신껏 판단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까지 했는데 검찰 내부망에서도 계속 이렇게 논란이 있고 반발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뭐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지금 검사들이 2,000명이 넘습니다. 그 중에서 뭐 좀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오는 거는 그 의견을 굉장히 확대해서 보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심우정 검찰총장이 잘 설명을 했잖아요. 예. 우연 결정, 법원의 보석에 대한 즉시 항고가 우연이다. 그다음에 구속 집행정지에 대한 즉시 항고가 우연이다. 두 번의 우연 결정이 나왔어요. 예.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를 할 경우 그게 우연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100%에 가깝다. 이렇게 모두 법조계에서 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검찰총장이 우연 나오더라도 일단 우리는 즉시 항고 하고 보자.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심우정 총장이 얘기하는 적법 절차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이 구속 취소나 구속 집행정지 보석에 대한 즉시 항고 제도 자체가 유신 때 생긴 일이에요. 예. 법원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던 그 제도거든요. 그런데 그걸 지금 민주당이 따르지 않는다고 심우정 검찰총장한테 지금 이 시점에 2025년에 추궁한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 같은 상황 아닌가요? 그래서 결국 그런 즉시 항고 제도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나왔을 때 그 조항 자체가 좀 삭제되는 그런 조치가 정치권에서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지적도 같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심우정 총장은요 야당의 사퇴 요구를 일축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심우정 총장이 사퇴를 하지 않으면 탄핵을 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은 상황이었는데 만약에 실제로 심 총장까지 사퇴를 하게 된다면 민주당이 탄핵당 이미지를 더 강화시킬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탄핵은 사실은 국민의 공감대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어쩔 수 없다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인정을
받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탄핵을 너무 쉽게 남발한다는 이미지를 국민이 갖는다면 민주당에게는 좋을 건 없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이번 사안은 심우정 총장이 그냥 저런 식으로 아무 자기 잘못이 없는 듯이 당당하게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공소 유지에 있어서도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책임이 있습니다. 아니 날로 해가지고서 문제가 발생을 한 것에 그 심우정 총장이 좀 더 이것을 논의를 하자 그래가지고 시간을 늦춘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 있게 소신이 있다면 소신은 책임을 동반하는 거지 그냥 자기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사과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 게 책임 있는 자세인데 그런 건 없이 마치 나는 모든 것을 당당하게 했다 저런 태도는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그 즉시 항고를 하는 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즉시 항고를 해서 기각이 되는 한이 있어도 판례를 성립하는 것은 법원의 예측 가능성, 검찰의 어떤 공소 유지나 이런 어떤 관행이나 이런 것에 일관성이나 기준을 만들어낸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의미한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그것이 기각이 되더라도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네, 일단 민주당에서는 심우정 검찰총장 공수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여기에 맞서는 의미라고 봐야겠죠. 우동훈 공수처장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여야 간의 수사기관 고발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법조계의 의견도 좀 듣고 싶은데 장현주 변호사님 짧게 좀 말씀해 주시죠. 그렇죠. 일단 국민들 보시기에 사실 수사기관의 장에 대해서 서로 간의 고발이 엇갈리는 상황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앞서 민주당에서는 사실 심우정 총장이 지금 즉시항고를 포기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과연 특히 이제 수사를 했던 특수본 같은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통해 다투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다라고 알려졌음에도 이 부분을 지휘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를 삼아야 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비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일단 앞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는 기준 자체가 변할 수 있는 그런 중대한 지점에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사법적으로 문제 삼아야 될 부분들은 고발을 통해 문제를 삼아야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쉽게 평가를 하면은 소신행정금지법 그리고 공무원 복지부동 조장법입니다.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탄핵 사태 이후에 무수한 어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고소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결국 그 소신 있는 법원에 있는 재판장들 다 옷 벗고 나가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다 무죄가 나와버렸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무죄가 나온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공무원에 대한 겁박 이상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야권은 탄핵 단일 대우를 다지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 내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한패라서 그런 거겠죠. 내란 수계의 내란 행위에 사실상 검찰이 주요 임무에 종사했던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듭니다. 아직도 내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불법 계엄과 내란을 시도한 자들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헌재가 윤석열 탄핵을 가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민주당은 지금 겉으로는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재명 대표는 이게 사실 유리할지 불리할지 속으로 셈법이 좀 복잡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제 이게 그 민주당으로 보면 이제 외환 그러니까 바깥에 뭔가 그 우환이 생긴 셈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내부적으로는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내 리더십은 원래부터도 그 강력했지만 아마 더 강화되고 이제 그 일부 남아있는 비명계조차도 이재명 대표 리더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나 이제 그거는 이제 겉모습이고 실질적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 서울구치소에 있는 거와 한남동 관저에 있는 거의 정치적 파장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지금 아마 그 부분을 긴장하고 있을 거예요. 당장 법률적으로 보면 뭐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하는데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뭐 이런 견해가 다수지만 이걸 정치적으로 보면
약간 좀 고민 중이던 헌재 재판관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 아마 이런 부분을 지금 이재명 대표 쪽에서 굉장히 경계하고 경고하고 좀 걱정까지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김상현 평론가님께서는 뭐 이런 질문 좀 드려볼게요. 비명계 이제 김경수 전 경남지사 윤 대통령 파면 촉구하는 단식 농성 돌입했고요. 이틀째이고요. 김동연 경기지사 1인 시위 계획하고 있다고 네.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틈을 타서 비명계가 주자들이 좀 이제 자신을 부각시키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좀 전에 우리 편집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비명계가 다른 것을 하기가 어려워졌다. 상황을 그렇게 윤 대통령 석방이 만들어버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른 것을 할 게 없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은 탄핵과 관련된 부분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 석방으로 사실은 여론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두가 혼란스럽고 말씀 주신 것처럼 헌재 재판관들도 좀 당혹스러울 거예요. 그럼 이게 언제 정리될 거라고 저는 보냐면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에 헌재의 탄핵 선고가 안 나온다면 금요일 여론조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여론조사가 이 향방을 굉장히 많이 좌우할 것 같거든요. 이게 미치는 영향을 누구나 지금 굉장히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지에 대해서 당혹스럽기도 하고 거기에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금요일 나올 여론조사에 따라서 많은 것이 또 정리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 시작이 됩니다. 1심 법원은 위증과 교사 행위는 있었다고 보면서도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를 했는데 위증교사 상대였던 김진성 씨는 벌금 500만 원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사를 받은 사람은 벌금형이 나왔는데 위증을 한 이재명 대표는 무죄.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적 모순이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보세요? 결국 술 먹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죄는 아니다. 이것 같은 거의 어처구니 없는 그 판결이야. 그리고 그와 같은 판결이 이른바 기교사법의 대표적인 판결이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김진성 씨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나가서 증언하기 싫다라고 몇 번이나 얘기를 하는데 3번 가까이 전화를 하면서 나가서 본인한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라는 취지로 부탁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증 교사는 아니다. 그런데 나가서 증언했던 사람은 위증이다. 이게 초등학교를 졸업한 상식을 갖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결과를 납득하기는 쉽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봤을 때 1심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정도는 통상의 어떤 방어권 보장 내에 있다라고 판단했지만 과연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봤을 때 그럴까? 저는 지나친 기교사법을 깨고 항소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상식적인 판단으로서 이 사건 1심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을까 예측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뭐 다음 달 8일에는요.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사건 첫 재판도 열립니다. 일단은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해서 검찰은 기소 유예 결정을 내렸거든요. 이 재판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세요? 네, 그러니까 다음 달 8일에 공판 준비기일이 열린다는 것은 이제 재판의 초입 단계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재판을 좀 지켜봐야겠지만 결국 법인카드 유용 혐의는 업무상 배임죄로 기결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법인카드 유용행위가 있었는지 부분도 일단 쟁점이 될 것이고 만약에 그런 유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당시에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가 알고 있었는지 또는 승인했는지 묵인했는지 방조했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검찰이 입증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관련해서 뭐 공무원들과 함께 기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이 부분이 재판에서는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 다른 재판들보다도 더 중요해 보이는 게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선고인 것 같습니다. 오늘 26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만약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이 대표 2심 선고보다 늦춰질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전망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윤 대통령의 탄핵 결정일이 언제일지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일이 뭐 그걸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26일 전인지 후인지 예측할 수가 없지만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는 26일로 확정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올 거고. 근데 이제 그러면 그 관측으로 볼 때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26일보다 늦어지는 일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그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그거와 뭐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월 26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가 중요해지고 그 자체로서 이재명 대표가 과연 조기 대선이 그 이루어질 경우에 출마를 하는데 어느 정도의 그 어떤 충격을 받느냐 뭐 이런 것들이 결정될 것이지 뭐 윤석열 대통령 그 헌재 결정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뭐가 먼저냐와 별 상관이 없이 이재명 대표가 2심 선고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 오늘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법 2심 선고 오늘 26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사건 첫 재판도 열립니다.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에 민주당 계속해서 검찰을 압박하고 있지만 법원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린 법원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이걸 두고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 때문인 것 아니냐 이런 주장들도 있습니다. 뭐 여권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강조하고 싶겠죠.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저는 그거보다는 지금 상황 자체가 양쪽 모두 법원을 비난을 하면은 상대방의 재판 결과에 대해서 판결 결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거나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법원을 막 지금 비난을 해놓으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나 이런 게 나왔을 때 그걸 어떻게 대응을 하겠습니까? 저쪽에서 반대편에서 그것을 막 불복하려고 하거나 정치적으로 그걸 저항하려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양쪽 다 법원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그것이 좀 객관적인 분석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여권 잠룡들의 셈법도 복잡해진 모양새입니다. 일단 윤 대통령 석방을 환영하며 이 속도 조절에 나설이란 분석도 나오는데 한동훈 전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없어져야 되겠다. 공수처란 제도가 민주당에서 억지로 사법 시스템을 흔들어 보겠다. 뭐 정략적인 이익이었죠. 저는 언젠가 때가 되면 대통령을 뵐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로 말씀드리죠. 보다 객관적인 공정한 재판이다, 심판이다 하는 판단이 이루어질 정도로 변론이 재개가 돼서 다시 변론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윤 대통령 석방 이후에 여권 잠룡들의 속내도 상당히 복잡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특히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국민이 먼저다라는 책을 내면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를 시작했는데 그러자마자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으로부터 석방이 돼버리면서 특히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스텝이 꼬여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한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다가 지금 역풍을 맞는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스탠스가 좀 애매한 것 아니겠습니까? 좀 전에 모양처럼 어떻게 보면 그 한 라디오에 나가서 인신구속에 지금 석방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비상계엄이 위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의 변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메시지가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지금 여권 같은 경우에 어쨌든 플랜 1으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포커스가 있다 보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결국은 잠룡들도 지금 조용히 기다리면서 오히려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 내지는 적법 절차를 강조하는 이런 식으로 당분간 갈 것이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그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있는 때를 기점으로 해서 새로이 어떤 전열을 가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한 전 대표 복귀 이후에 연일 이재명 대표 겨냥하고 있거든요. 이걸 두고 이제 이른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배신자 프레임에서 좀 벗어나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건? 당연히 그런 해석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본인이 당대표로 당선이 되던 그때와 지금 국민의힘 당내 정치 지형 자체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이다. 이 부분은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계속해서 발목을 잡힐 수 있는 부분이고 뼈아플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야당 대표에 대한 어떤 공격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극복해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론의 방향을 조금 바꿔보는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런데 문제는 과연 당 내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한 뭐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으로 희석될 것 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당내 정치 지형 또는 당
당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정면 돌파가 필요한 것이지 이재명 대표를 때린다라고 해서 당내에 있는 그런 배신자 프레임이 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이야기도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이른바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들에 대한 첫 재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피고인 23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된 건데 이들이 받는 혐의 무엇인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특수건조물 침입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야간에 다수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문이 잠긴 문을 깨고 서부지방법원으로 난입했고 거기에서 내용물을 이제 많이 훼손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건조물 침입 그리고 또 공용물 손괴 이런 부분이 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중에 대부분이 지금 구속돼 있는 상태인 것이고 상당 부분 젊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특히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동정적 여론을 잇고 그 반면에 또 많은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부분이 아닌 사법부 결국은 최종적인 법원 결정을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침탈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과연 최종적인 결정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피고인 대부분이 혐의를 부인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현재 이 영상은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상황은 피고인들이 이렇게 하기 혐의에 대해서 완전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전부 부인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영상 자료가 너무나 명백히 남아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인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뭐 이런 부분이죠. 뭐 법원 후문을 억지로 개방하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열려있는 문으로 들어간 것에 불과하다라는 얘기를 한다든지 또는 뭐 특수건조물 침입 같은 경우에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특수는 빼야 된다라는 정도의 일부 부인은 가능해 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이런 법적인 적용에 대한 부인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수사기관으로서는 명백한 영상 증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들이댈 것이고 아마 재판부도 관련된 부분, 특히 법원에 대한 어떤 그런 난동이었다라는 부분을 생각해서 엄중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가능해 보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나고 나니까 피고인 측 변호인은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구속이 불법으로 확인이 됐다. 그러면서 이 피고인들이 국가기관의 불법에 대해 저항한 것이다. 그러니까 국민 저항권을 정당하게 사용한 것이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가 돼서 석방이 된 상황에서 결과론적인 변론 이라고 조금 보이고요. 왜냐하면 저 당시에 서부지법에 난입할 당시에는 서부지법에서 불법적으로 영장을 발부했다 이런 것들이 아직 확인이 안 됐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불법에 저항했다는 거는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돌이켜 보니까 이렇다 하는 아마 변호인들이 그런 논리를 만들어낸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나중에 정상 참작이나 이런 여지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어떤 서부지법에 난입해서 기물 파손한 혐의에 대한 면죄부가 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김상일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목적이 모든 수단을 정당화시켜 줄 수가 있나요? 그러면 법이 필요 없죠.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법이 있는 이유는 그 법에 의해서 제도에 의해서 저항을 해도 하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민 저항권이라는 말을 쓰려면 그런 모든 적법한 제도에 의한 수단이 소진됐을 때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정도가 돼야만 쓸 수 있는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 대통령이 석방이 됐으니 자신들도 죄가 없다라는 주장인 것 같은데 법적으로는 어떤가요? 사실 직접적으로 연결되기는 어려운 주장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런 주장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겠지만 앞서 얘기가 나온 것처럼 사실상 사실관계의 선후란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너무나 명백하게 영상들이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로서는 사실상 법원에 대한 침탈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엄중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 듭니다. 일부 피고인들은 모든 혐의를 인정을 하고 선처를 구했다고 하는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이거 처벌 수위가 어떻게 나올 걸로 보세요? 그렇습니다. 사실 현재 기소된 죄명 자체를 봤을 때는 상당히 높은 형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다 청년이고 아마 전과가 대부분 다 없을 겁니다. 거기다가 반성을 하고 할 경우 일부 피해를 금액을 공탁할 경우 특히 지금 이와 같이 선처를 구하면서 자백하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정도는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만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국민 저항권을 행사를 하는데 그것은 정치적 의미에서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정당행위로 볼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있기 때문에 결국 개개인의 어떤 공소 사실에 대한 입장 이거에 따라서 형량이 상당 부분
다양하게 나올 가능성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가장 높은 형량이 나온다면 어느 정도 수위로 나올 거라고 예측하십니까? 실질적으로 그 예를 들어서 안에서 이제 물건을 기물을 파손하고 예. 이 정도의 같은 분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실형 한 2, 3년 정도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예.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했는 인물 그리고 그에 그냥 우르르 딸려 들어간 보아 내동한 인물 이런 부분들을 상당 부분 골라서 하나하나의 어떤 실질적인 어떤 행위에 맞는 그 결과에 맞는 어떤 책임 판결 나올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